자,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이제 허투 표적 치료제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병리학적 완전관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허투 표적 치료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성과,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허투 표적 치료제의 작동 원리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자, 이게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고요. 이 암세포에 핵이 되겠고, 뭐 세포질, 이렇게 세포질이 있습니다. 세포가 굉장히 크죠. 예, 제가 크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허투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허2하고 이름이 비슷한 허1이라는 게 있고요. 허3, 허4라는 게 있습니다. 허1, 2, 3, 4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허2라고 하는 거와 기능이 유사한 이런 유전자가 1, 2, 3, 4, 4개가 있다는 것이고, 뭐 사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투이기 때문에 이런 허투를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허1, 3, 4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람과 바람 유전자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투를 억제하는 이런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세대 처음으로 개발된 이 허셉틴이라는 약은요. 이렇게 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이 허셉틴에 딱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 허투를 유전자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투를 통해서 이 암이 막 자라나는 그런 이제 이 신호 전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전달이 이렇게 이 허투를 통해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PI3K라든지 AKT, mTOR 이러한 이제 이걸 신호 전달계라고 하는데 이 그다음에 RAS, RAF, MEK, ERK 이런 신호 전달계를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생명체의 근원이 뭡니까? DNA잖아요. 그 DNA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핵 안에 있는 DNA에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야, 좀 빨리 자라라. 그리고 암세포야, 좀 더 강해져라. 암세포야, 저기 멀리 전이를 좀 일으켜라.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막는 게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허셉틴이다. 이 허셉틴이 이 세포질, 세포막 밖에 있는 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딱 잡아버리게 되면 허투가 이러한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퍼제타라는 약이 있죠. 퍼제타도 이 허투를 억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억제하는 그 부위가 약간 다른데요. 이 허투 유전자의 요 세포막의 근처에 붙는 게 허셉틴이라고 하면 퍼제타는 이 끄트머리에 붙어요. 끄트머리에.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게 어떤 이제 약의 작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약이 아니라는 거죠. 허셉틴, 퍼제타는 같은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제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허투라는 유전자의 끄트머리에 딱 붙어가지고요. 허투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는 비슷해요. PI3K 뚱뚱뚱 그다음에 라스 뚱뚱뚱 이제 이러한 유전자들을 이런 순서대로 억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체의 근원 DNA를 억제를 해가지고 DNA가 이렇게 막 암이 더 커지고 빨리 자라고 다른 데로 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퍼제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약은 뭐냐? 타이커브라고 하는 약인데, 자, 타이커브는요, 요 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허셉틴과 퍼제타는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데, 타이커브는요, 이렇게 세포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요 타이커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요, 예, 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에 이런 이제 신호 전달이 쭉 내려오게 되면 요 끄트머리에 꼬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 꼬리가 뭐냐면요, 이게 타이로신 키나제라고 하는 이런 효소, 타이로신 키나제에 불똥을 튀겨서 그 불똥이 이러한 그 신호 전달계로 가게 되는데요. 요 타이로신 키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에 불똥이 튀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게 타이커브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이렇게 어떤 약을 만들 때 그 약의
작용, 달라붙는 이 부착 부위를 다르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끄트머리에 불똥이 튀기는 걸 억제해서 만드는 이런 약도 있고요. 이런 타이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커브는 이 세포 안에서 이런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의 이런 신호 전달 과정에 불똥이 튀기는 타이로신 키나제를 억제하는 약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캐사일라가 여기 있죠. 캐사일라. 자, 캐사일라는 무슨 약이냐 하면은요. 캐사일라는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약인데요. 이제 탄도미사일에 어떤 항암제를 매단 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사일라의 작용 기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유도미사일이 트라스트주맙이라고 하는 거고요. 허셉틴하고 같은 거죠. 유도미사일에 이런 핵폭탄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핵폭탄은 뭐냐 하면 DM1이라고 하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유도미사일이 암세포를 찾아 들어가면 암세포 근처에 가서 이런 이 핵폭탄을 꽝 터뜨리게 되면 암세포가 죽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이제 스마트한 디자인의 약이다. 약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유도미사일에 핵폭탄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캐사일라라는 약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약제 하나하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땡땡땡 덕분에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60%대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선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허투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들한테 종양의 크기가 2cm가 넘거나 또는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선항암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항암을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데 이때 수술을 해봤더니 완전관해가 많이 될수록 아까 이제 재발하지 않고 예후가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이요. 예전에 37%였던 게 63%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37%는요. 예전에 도세탁셀과 허셉틴이라고 하는 1세대 맨 처음에 사용했었던 약이에요. 네, 수술 전 항암제를 이렇게 썼더니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이 37%. 그러면 이거 37%가 이게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헷갈리죠. 근데 뭐 아주 낮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100명에 37명만 암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전 관해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떤 약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선항암에 투약을 했더니 이런 병리학적 완전 관해 거의 2배가 됐어요. 63%.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항암제를 받는다면 내가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될 확률이 안 될 확률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이 약이 무엇일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약제 이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퍼제타. 네, 퍼제타는 아까 허셉틴하고 비슷한 약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허투라는 유전자를 억제할 때 이렇게 딱 달라붙는 부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데에 달라붙어서 이 약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세탁셀, 허셉틴, 퍼제타 이렇게 세 가지 약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낸다. 물론 이제 여기다 항암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긴 해요. 항암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레지멘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어떤 변화는 뭐냐 하면 이 퍼제타를 추가로 더 쓰느냐 안 쓰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땡 투여 주기는 요거는 이제 퍼제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선항암은 그래서 퍼제타를 포함해서 3주마다 해서 6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3주마다 6번 하고 이제 수술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허셉틴 얘기를 드렸는데, 허셉틴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트라스트주맙이라고 하는 허투를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 허투에 억제하는 이제 1세대 약제고 1세대. 근데 이 허투 억제하는 약이 이거하고 비슷한 이제 허주마나 삼페넨 이런 약제들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거의 비슷한 약이다.
뭐 거의 뭐 같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거의 같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술 후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제를 뭔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무병 생존율이 88%까지 올라갑니다. 수술 후 표적 치료제를 뭔가 추가하게 되면 무병 생존율이 88%까지 올라간다. 땡땡땡이 뭘까요? 이거는요, 어피니티 연구, 이 연구의 이름이 어피니티 연구라는 것이고, 이거 연구 결과에서 나온 성과입니다. 6년 무병 생존율, 특히 림프절 양성 환자, 림프절 양성 환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시겠지만 재발률이 더 높아요. 림프절 음성인 환자보다 재발률이 더 높다. 이러한 림프절 양성 환자들에게 6년 무병 생존율이 83%였던 걸 88%로 올린다. 이게 뭐 6%밖에 5%밖에 차이 안 나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한다라는 게요. 이렇게 1%, 2%를 올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뭐 10명,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을 대상으로 아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숫자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성적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허셉틴만을 수술로 표적 치료제로 쓸 때 6년 무병 생존율이 83%였잖아요. 이 83%가 일반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83%면 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올리는 건 쉽지만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 높이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83%가 만족할 만한 수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17%는 재발한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더 구해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약을 계속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88%까지 올렸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방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약이 뭐냐? 역시 퍼제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퍼제타는 수술 전 선항암으로 6번을 썼을 때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을 요만큼 더 높였다. 거의 2배로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후에도 이 약제를 계속해서 1년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리학적 그 무병 생존율을 88%까지 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땡땡땡 투여주기, 이 퍼제타의 투여주기는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표적 치료제로서 사용할 때는요, 3주마다 12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수술 전 선항암으로 6번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12번을 쓰게 되면 합쳐서 18번입니다. 18번을 쓰게 되면요, 1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표적 치료제 1년 쓰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18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퍼제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퍼제타. 이 퍼제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허투 표적 치료제 리스트 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트라스트주맙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트라스트주맙이 허셉틴인데요. 이 허셉틴은 상품명이 되겠고 원래의 이름은 이제 일반명 트라스트주맙이 되겠습니다. 근데 허셉틴이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서 특허가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했고요. 이게 허주마라고 하는 약과 삼페넷이 있습니다. 뭐 허주마는 이제 셀트리온이고 뭐 삼페넷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개발한 약이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이렇게 약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허셉틴하고 거의 뭐 작용이 비슷한 뭐 구조가 비슷한 약인데 이런 비슷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는 게요. 여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우리나라의 이런 아주 뭐 대규모 이런 글로벌 규모의 제약회사가 있어서 이러한 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의학, 제약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약제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환자분이 저는 꼭 허셉틴 놔주세요. 이렇게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약제 이름을 다 아시는 분도 사실은 드문데, 이 약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허셉틴을 꼭 놔주세요라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잘 드리죠. 허셉틴이나 호주마나 삼페넷이나 이게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이 약효가 동일하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미 아주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맞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약을 맞아도 차이는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허주마, 삼페넷, 허셉틴 이러한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약을 처방을 할 때 반드시 이 얘기는 드립니다. 누구누구 환자분, 제가 이 약을 오늘부터 처방을 할 건데요. 이 약의 부작용이 뭐뭐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부작용을 한 2개나 3가지는 꼭 알고 계십시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투약을 받다가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이게 내 몸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뭐 굉장히 또 병원에 연락을 많이 오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뭐 아닙니까? 이거 연락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약을 투약을 받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알게 되면 제가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이는 아시도록 말씀을 안 드리고 한 2가지 정도만 꼭 알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라스투즈맙의 부작용이 뭐냐? 심기능 저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부작용을 제가 꼭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허투 표적 치료제들은 심장 기능 악화라는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3개월마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심기능이 떨어지는지 괜찮은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뭐냐면요. 이 알레르기 반응은 이 허셉틴이나 뭐 허주마, 샴페넷 다 마찬가지인데 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다가 뭐 이런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뭐 가렵기도 하고 뭐 어디 두드러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약이 퍼제타잖아요. 퍼제타. 그래서 이제 퍼제타에 대해서 죄송해요. 퍼제타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비슷합니다. 심기능 저하 알레르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허투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는 심기능 저하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퍼제타도 마찬가지로 심초음파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조심.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술 후에 잔존함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술 후에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그러면 저는 수술을 했더니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안 됐대요. 잔존함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역시도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자, 땡땡땡 덕분에 잔존함이 있는 경우에도 무병 생존율이 88%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는 캐서린이라는 연구예요. 캐서린 연구. 이거 이제 이름입니다. 연구의 이름이고요. 3년 무병 생존율이 잔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7%에서 88%로 올라갔습니다. 자, 수술 후 표적 치료제를요. 허셉틴과 퍼제타를 사용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허셉틴, 퍼제타를 쓰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잔존함 환자들은 아무래도 재발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뭔가 다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약을 여기다가 썼더니 자, 무병 생존율이요. 88%까지 올라갔어요. 이 약이 뭐냐? 캐사일라입니다. 캐사일라라는 약입니다. 아까 앞에서 캐사일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유도 미사일에 핵폭탄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타입의 항암제, 굉장히 스마트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캐사일라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잔존함에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 땡땡땡 투여주기. 캐사일라 투여주기는요, 3주마다 해서 몇 번? 14번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14번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이 결과를, 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캐사일라는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캐사일라도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캐사일라 맞으면 딱 2가지 부작용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혈소판 감소증, 그 다음에 약물 유발성 폐렴.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혈소판 감소증은요,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이 캐사일라를 투약하게 되면요,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혈소판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피가 날 때 지혈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혈소판이 충분히 있으면 피가 딱 멎어요. 그런데 혈소판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피가 멎지가 않습니다. 뭐 코피가 잘 날 수도 있고 뭐 어디 상처가 났는데 피가 잘 멎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캐사일라를 딱 투약받은 환자분들한테 일주일 지나면 피 검사하러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아주 많이 떨어져 있으면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수혈은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3주마다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가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다음 사이클부터는 이제 피검사하러 중간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검사했는데 아까 수혈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분들은 다음에도 일주일 있다가 피검사하러 오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유발 폐렴,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캐사일라 투약을 할 때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은요, 이 약물, 이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폐렴이 아니고요, 약물 때문에 폐가 약간의 손상을 받아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꽤 자주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캐사일라 투약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자꾸 물어봐요. 혹시 뭐 마른 기침 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뭐 기침, 숨 쉬는 게 괜찮으십니까? 자주 물어보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꽤 자주 찍어 보고요. 자, 캐사일라의 부작용 2가지 꼭 알고 계십시오. 혈소판 감소, 약물 유발성 폐렴. 사실 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허투 표적 치료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뭐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1년을 쓰려면 이게 또 몇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걱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뭐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해요. 저희도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도 써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막 어떻게 뭐 환자분한테 이걸 쓰라고 막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환자분의 선택인데 어쨌든 일단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방법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실비보험,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 요즘에 제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요, 아마 거의 50% 가까이 반 정도는 실손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이제 비급여 항암제들에 대한 이 비용적인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